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올여름도 참 무덥습니다. 응급실은 사실 언제나 정신없고 바쁘겠지만 특히 이렇게 여름에는 무더위로 인한 환자들도 많이 온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실려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덥다 보니까 물놀이 많이 하잖아요. 물속 유독 생물에 의한 중독 환자도 많고 또 물놀이 사고도 많이 발생하니까 여름철은 응급실에는 좀 바쁜 계절입니다. 네,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이런 질환이나 사고는요, 응급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무덥고 습한 여름철은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떠나거나 자연을 접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계절이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활동하다 보면 종종 응급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여름에는 여러 가지 응급 질환이 발생합니다. 특히 열질환이 발생하는데 열사병은 응급을 요하는 질환입니다. 그 외에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이 있습니다. 또 바닷가에서는 해양생물 쏘임이나 물림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브리오균에 의한 감염도 응급질환입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는 환자의 건강, 나아가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여름철 흔한 응급 상황 중 하나는 뜨거운 햇빛에 의한 화상. 바닷가에서 일광욕을 하고 나면 저녁에 화상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때는 먼저 화상 부위를 찬물에 담그거나 물에 적신 거즈로 열기를 식혀 통증을 줄인다. 그리고 화상 연고를 얇게 바르고 화상용 드레싱 거즈를 이용하여 상처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화상과 함께 자주 발생하는 응급 상황은 열사병이다. 일사병과 열사병은 조금 다른 질환입니다. 일사병은 열탈진 상태를 말하며 중심 체온이 40도 미만으로 전신 무력감, 메스꺼움, 오심, 어지러움증이 주 증상이며 열사병은 응급질환으로서 몸 체온이 40도 이상이며 의식장애를 가지고 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때 꼭 주의해야 할 것은 구하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함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물놀이 사고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익혀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뇌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폐소생술 자체가 뇌 혈관에 혈액을 공부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심폐소생술은 인공호흡도 중요하지만 심폐소생술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뇌 혈액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목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응급상황 대처법.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광재 과장과 함께 여름철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은 이런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과 또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이광재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름철에 정말 날씨가 덥습니다. 뜨거운 태양, 또 이런 높은 온도로 인한 열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맘때면 열 질환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죠? 어떻습니까? 예, 많이 늘어납니다. 작년에 무척 더웠잖아요. 네. 2018년 5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질병관리본부 응급실 감시체계 결과를 보면 총 4,500명이 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으며 반은 열탈진 환자이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순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습도가 높아지는 무더운 비 오기 전날이나 장마철 이후 폭염 환경에서 환자가 급증합니다. 네, 그런데 가끔씩 이제 응급실에 열 질환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아니 왜 열을 받으면 이렇게 몸에 힘이 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맞아요. 네. 그 열을 받는 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죠? 네, 고온다습한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중심 체온을 36도에서 38도로 유지하기 위해 혈관 이완, 땀 분비 증가, 열 생산 감소, 행동 변화가 생깁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혈관 이완으로
피부순환이 떨어져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박수를 증가시켜 심박출량을 유지시키고 땀 분비가 증가합니다. 기온이 35도 이상 상승하면 열 전달 장애가 생겨 체온 조절을 위한 우리 몸의 복사 조절이 중단되고 체온을 증발로만 조절합니다. 즉 땀을 흘려 조절하나 습도가 높은 여름엔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열 생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움직이지 않고 시원한 물과 시원한 장소를 찾으려는 행동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고온다습한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열질환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워지면 짜증나는 게 네. 당연한 거였군요. 열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성 부종인데요. 열 때문에 몸이 좀 부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주로 열의 수능이 어려운 노인에게서 열부종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추운 기후에서 막 도착한 건강한 여행객에게서도 발생합니다. 열성 부종은 피부 혈관 확장과 중력에 의한 기립성 저류로 주로 뜨거운 환경에 노출된 첫 며칠 이내에 발, 발목, 손 등에 나타납니다. 부종은 경미하고 인체에 해를 주지 않으며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노인에게서 새로 발생한 부종은 신부전 초기, 신부 정맥류와 감멸이 필요합니다. 열 부종은 수일에서 6주까지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그 몸이 더우면은 네. 땀띠, 맞아요. 발진이 생기거든요. 네. 땀띠는 어떤가요? 땀띠 또한 여름철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땀새 밀도가 높고 표면적 땀 분비가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땀띠가 잘 생깁니다. 원인은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땀관이나 땀관 구멍이 막혀 땀샘의 염증으로 발생합니다. 증상 초기엔 땀관이 압력으로 확장되고 파열되어 물집이 생기거나 가려움증, 따가움을 호소합니다. 재차 땀관 파괴로 깊은 물집이 생기면 가려움증이 없이 만성적인 피부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아에서 땀띠에 의한 만성 피부염은 10달쯤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헐렁한 옷을 입고 땀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피하는 게 땀띠의 예방법이지만 깊은 물집이 생기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붓고 땀띠가 나는 거 한 번쯤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열 때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열 경련 같은 거는 좀 흔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흔치는 않습니다. 한번 경험하면 통증이 너무 심해 응급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에 염분 소실이 발생하며 근육 경련 및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를 열 경련이라고 합니다. 주로 종아리 근육에 발생하나 어깨 근육에서도 발생합니다. 운동 중에 발생하지만 운동 후 쉬는 시간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은 근육세포 내 나트륨, 칼륨, 수분 부족으로 발생합니다. 응급실에서 진통제 주사에도 효과가 없지만 다행히 통증 시간이 짧습니다. 치료는 0.1에서 0.2% 소금물을 먹입니다. 시중에 이온 음료가 소금물은 아니지만 이용하기가 쉽고 섭취가 용이합니다. 열경련은 충분한 성분 섭취와 시중의 이온 음료 섭취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몸을 떠는 그 경련 외에도 그 몸이 뻣뻣해지는 강직 현상도 있을 수 있죠.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몸이 갑자기 뻣뻣해지는 강직 증상은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가 흔히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호흡을 통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며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어떤 이유든 과호흡으로 몸에 이산화탄소가 필요 이상 배출되면 증상이 유발됩니다. 이러한 과호흡은 과호흡 알칼리증으로 사지 저림감, 수족 마비 증상, 입주위 마비 증상, 어지럼증 등이 나타납니다. 치료는 환자를 시원한 곳에 옮기고 과호흡을 조절합니다. 환자를 지켜봐도 호전이 없으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열 경련, 열 강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열 실시는 혈관 톤의 저하로 일어섰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의 변형 형태로 상대적인 혈량 부족, 말초혈관 확장 및 혈관톤 저하로 발생합니다.
열 노출 초기 단계에 적응이 안 된 사람에게서 흔합니다. 기저 심장질환이 있거나 약물이나 생리학적 이유로 이런 부분에 장애가 있는 환자는 심박출량을 유지 못해 열시신이 발생합니다. 주로 노인에게서 더 잘 발생하며 햇빛 아래 또는 고온다습한 실내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열시신 환자는 꼭 응급실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유는 대사성 질환, 심혈관 질환, 신경학적 질환과 감별이 필요하며 낙상 같은 실신으로 발생하는 2차적 손상에 대한 검사도 필요합니다. 치료는 환자를 시원한 곳에 옮기고 수분 섭취나 수액 주사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햇빛이 뜨겁고 날씨가 더운 때에는 우리 몸의 수분도 급격하게 이제 부족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분 부족으로 인한 어떤 질환도 있을 수 있죠. 열탈진이 그러한 질환입니다. 열탈진은 우리 몸의 수분 감소 열탈진과 염분 감소 열탈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분 감소 열탈진은 노인에게서 발생하나 뜨거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발생합니다. 염분 감소 열탈진은 뜨거운 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린 체액 감소를 많은 양의 물로만 섭취 시 발생합니다. 증상은 두통, 메스꺼움, 구토, 피로, 어지럼증, 근육 경련이 나타나며 환자 진찰 시 저혈압, 빠른 맥박, 체온은 정상 또는 높으나 40도 미만입니다. 치료는 환자를 시원한 곳에 옮기고 수액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특히 저혈압을 보일 때는 식염수 1에서 2리터를 빠르게 주입합니다. 대부분 입원이 필요치 않으나 심부전 환자 또는 전해질 불균형 환자는 입원이 필요합니다. 열탈진은 시원한 곳으로 옮긴 후 열사병으로 진행할 수 있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질환은 이제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은 좀 들어보기도 많이 들어봤던 네. 것 같고요. 조금 익숙하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더위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상태랑 열사병이랑 좀 다른 건가요? 네. 열사병은 사망률이 높은 응급질환입니다. 네. 강한 열에 오래 놓칠 때 우리 몸의 자체적인 열 제거 능력이 잃게 되는 질환으로서 정상적인 체온 조절 기능이 상실되어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중심 체온은 40도 이상이며 의식 장애를 동반합니다. 여름철 수일간의 이상 고온 현상, 높은 습도, 심장약, 혈압약, 이뇨제, 피부질환약, 술 복용 환자는 열사병 위험이 높습니다. 열사병 환자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몸의 체온을 냉각시키는 냉각요법으로 치료합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얼음물에 담그거나 얼음물을 뿌리고 선풍기 및 에어컨 등을 사용합니다. 또한 냉수를 이용한 위세척, 방광세척, 직장세척으로 심부 체온을 낮춥니다.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는 저혈압, 부정맥, 심부전 등은 입원하여 대증적 치료를 지속합니다. 네. 네, 이렇게 요새 많이 덥다 보니까 이런 더운 날씨에 열질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하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열질환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 아닐까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충분한 수분 섭취와 고열을 피해야 합니다. 옷은 가볍고 헐렁하게 입고 땀 분비를 용이하게 합니다. 모자는 밝은 색으로 창이 긴 모자를 착용합니다. 야외 온도가 20도일 때 10분간 야외에 주차된 차량은 차량 온도가 40도까지 급격히 상승합니다. 네. 이렇게 차량을 야외에 잠깐 주차시해도 아이들이나 노인을 차량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무더운 한낮에 공원이나 놀이터의 활동을 피하고 노인과 어린이 및 열질환 취약군은 최소 2시간 동안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집에 에어컨이 없다면 각 지자체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로 대피합니다. 땀으로 소실된 체액은 시원한 물과 무기염이나 소금으로 섭취하여 보충합니다. 몸에서 물이 필요함을 갈증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규칙적으로 수분 섭취 및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한여름에 그런 뙤약볕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을 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점검표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한여름에 뙤약볕에서 일할 시 점검해야 할 점검표입니다. 더위에 관련된 질환이나 증상을 숙지하고 태양으로부터 피하거나 그늘막을 설치하고 갈증이 나기 전에 자주 수분을 섭취합니다. 가볍고 밝고 헐렁한 옷을 입고 술, 카페인 음료를
피합니다. 이러한 점검표 이외에 과도한 신체 활동을 주의하고 폭염 시 낮 시간에 실외 활동을 자제하며 농촌에서 일하는 고령자와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 뇌졸중, 투석 등 만성 질환은 더위 적응 능력이 낮아 폭염에 취약하므로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네, 저도 응급실에 있다 보면은 이제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실려오거든요. 네. 이렇게 어른보다 아이들이 좀 더위에 취약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무더운 여름에도 아이들은 스포츠나 놀이터에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합니다. 네. 소아의 체표 면적은 어른보다 크기 때문에 탈수와 열질환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체중 후 2% 땀을 흘릴 때 갈증을 느낍니다. 아이가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는 것은 이미 탈수를 의미합니다. 아이의 탈수에 대처하지 않으면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보낼 때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아이가 노는 동안 갈증이 없도록 규칙적인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열질환 발생 시 서늘한 곳에 옮기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입니다. 수분 섭취가 불가능할 땐 응급실에 내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열지수를 확인하여 야외 활동을 제한합니다. 표를 보시면 습도가 점점 높아지면 열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장마철 이후 습도가 90에서 100%일 때 33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면 열지수가 50이 넘습니다. 이런 거는 보통 사람도 열에 노출되면 열사병이나 열탈진 위험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요새는 이제 7, 8월을 넘어서 이제 9월까지도 굉장히 덥잖아요. 그렇죠.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숙지해서 열질환 없는 건강한 여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굉장히 또 많이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물놀이에 가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위험한 해양 생물들이 있다고요? 네, 여름 휴가 때 바닷가에 많이 찾습니다. 낚시, 어업 활동, 해양 레저 활동 등 해양 생물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독을 가진 유독 생물에 의한 손상은 노란 가오리 가시 쏘임 손상, 독가시 물고기 쏘임 손상, 바다 뱀 물림, 문어 물림, 해파리 쏘임 손상이 있으며 성게 가시 찔림 손상, 폐류 섭취로 인한 마비성 폐류 독소 증상, 비브리오균에 의한 간염 증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 생물에 의한 손상은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환자의 뼈, 연부 조직에 해양생물의 이빨 가시가 박힐 수 있고 둘째로 해양생물의 잎과 외피에 많은 세균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연부 조직에 간염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해양 쏘임 손상은 대부분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않으나 비브리오균 등은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바다도 그렇고 요새는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기 때문에 주요 생물에 대해서는 하나씩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란 가오리입니다. 어떤 건가요? 노란 가오리는 우리나라 근해에서 많이 발견되는 물고기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노란 가오리는 꼬리에 독침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발목에 손상을 입히고 드물지만 환자의 상처에 가시 끝부분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독침은 상처에 독을 주입합니다. 특히 심한 통증이 생기며 수시간 지속됩니다. 상처 부위는 빨갛게 붓거나 거무스름해집니다. 드물지만 통증으로 전신 반응이 나타납니다. 치료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손상 부위를 43도에서 45도 뜨거운 물에 담급니다. 이런 행위가 독 단백질을 변성시켜 10분에서 30분 이내에 통증이 감소합니다. 부가적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국소신경 차단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처를 소독하고 손상 조직을 도려낸 후 지연 봉합하고 예방적 항생제 투여도 고려합니다. 네. 노란 가오리, 이제 꼬리에 독침 가시가 있으니까 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가오리 외에 또 어떤 물고기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근해 및 해안가에서는 주로 서식하는 동물고기는 볼락, 쏨뱅이, 수기미, 독가시치, 바다메기가 있습니다. 쏨뱅이목 물고기는 볼락, 쏨뱅이,
수기미가 있으며 등에 5개에서 15개의 독가시가 있습니다. 독가시에 찔리면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4시간에서 6시간 통증이 지속됩니다. 상처 부위는 부종, 홍반이 나타나며 그 외 식은땀, 메스꺼움, 구토, 실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농어목 독가시과 물고기는 지느러미에 독가시가 있으며 메기목 바닷물고기로 쏠종개도 독가시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런 바다 물고기에 의해서 손상받았을 때는 어떤 응급처치를 해줘야 될까요? 독가시 물고기에 찔렸을 때는 응급처치로 즉시 뜨거운 물에 쏘인 부위를 담그고 응급실에 내원합니다. 뜨거운 물에 쏘인 부위를 담그는 동안에 상처를 조사하고 이물을 제거합니다. 진통제가 필요하면 경구 또는 주사제로 투여하고 통증이 심하면 국조신경 차단술을 시행합니다. 일단 통증이 조절되면 상처를 소독하고 다시 상처 부위를 확인하여 이물을 제거합니다. 독가시 손상은 잠재적으로 조직 괴사 위험이 높습니다.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 남겨진 이물을 확인하기 위해 연부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쏘인 부위 오염이 심할 때 항생제 투여를 고려합니다. 독가시의 쏘임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난관은 아직까지 국내에 항독소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이제 바다 뱀인데요. 사실 뱀은 뭐 육지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도망칠 정도로 그렇죠. 무서운 동물이기 생물인데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네, 많은 종의 바다뱀은 코브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뱀은 대부분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들은 대표적 바다뱀인데요. 바다뱀은 육지뱀과 구별되는 납작한 꼬리, 콧구멍에 밸브 같은 덮개가 있습니다. 또한 뱀장어와 달리 아가미와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물린 사람은 20%가 독작용이 발생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40%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다뱀의 독은 신경독, 근육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렸을 때 일반적으로 통증이 없어 눈치채지 못합니다. 물린 후 1에서 4시간 이후 심한 근육통과 비특이적 근력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 메스꺼움, 구토, 오한, 권태감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횡문근 융해로 심부전이 발생합니다. 신경독은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근마비, 안구운동마비, 안검하수, 안면마비가 있으며 호흡부전으로 사망합니다. 항독소는 호주 등 외국에서는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국내에는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바다에서 뱀에 물리면 이제 병원에 가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앞에서 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가 있을까요? 제주도 앞바다, 부산 앞바다에서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넓은 띠 큰 바다뱀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물린 환자 중에 20%가 독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1차적 응급처치는 물린 부위를 압박붕대로 압박합니다. 압박붕대가 없으면 손수건이나 옷을 찢어 압박합니다. 말초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걱정하는 것보다 독이 퍼질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압박하고 빨리 응급실에 내원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산속에서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이제 문어 물림입니다. 사실 뭐 뱀은 물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어에게 물린다는 건 또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요. 네. 가장 위험한 문어는 다음 화면에 보이시는 파란고리 문어인데요. CPM의 작은 문어입니다. 파란고리 문어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을 가지고 있으며 보고독과 같습니다. 물림은 주로 문어를 들어 올릴 때 상지에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리면 증상이 없거나 국소 저림감, 감각 이상이 생겨 발짐, 부종이 발생하며 심한 독작용이 발생하면 구토, 진행성 마비로 10분 이내 호흡 부전이 발생합니다. 1차적 응급처치로 물린 부위의 임파액 순환이 차단되도록 압박하여 묶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압박 고정을 유지합니다. 치료는 증상 치료로 호흡이 불안정할 때 인공호흡으로 대체합니다. 회복기까지는
하루에서 5일 정도 걸리며 항독소나 해독제는 없습니다. 네, 다음은 성게인데요. 성게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어떤 성게가 위험한가요? 대부분의 성게는 독이 없는 가시를 가집니다. 국내 성게 4가지 정도 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음 화면에서처럼 성게가시 찔림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아. 성게가시에 찔리면 가시 자체의 물리적 작용으로 통증, 발진, 부종, 출혈이 발생합니다. 가시 조각이 관절에 들어가면 심한 활액 망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에 남겨진 가시 조각은 2차 감염과 유가종을 만듭니다. 1차 치료로 가시를 제거하고 소독하고 파상풍을 접종합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가시 조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는 초음파 및 MRI로 연부 조직에 남은 가시 조각을 확인합니다. 치료 후 성게 상처는 검은색 색소 침착을 남깁니다. 네. 그러니까 성게 가시에 뭐 독이 없어도 이제 찔리면 위험한 거네요. 예. 그렇죠. 다음으로 알아볼 건 이제 해파리인데요. 사실 뭐 여름에 해파리에 쏘여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 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몇 번 듣긴 했습니다. 응급실을 찾는 분들 많으세요? 어떻습니까? 네, 독성이 강한 해파리는 곡갈 해파리와 상자 해파리가 있습니다. 해파리 촉수에 수천 개의 특이한 침세포가 화살처럼 피부에 박혀 독을 주입합니다. 독작용은 다양한 임상작용을 나타내며 독량이 증가할수록 심합니다. 주로 국소 피부 반응으로 즉각적인 국소 통증, 홍반, 팽진이 나타나며 독성 피부 반응은 팽진, 수포, 짙은 붉은 각색 또는 자줏빛의 채찍에 맞은 것 같은 피부 모양이 나타납니다. 독량이 증가할수록 호흡 불편감 및 심장 독성으로 20분 이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해파리 촉수에 접촉했을 때 위험합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응급처치로 우선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세척합니다. 이것은 침세포 활성을 억제하는 역할로 그냥 수돗물이나 일반 생수로 상처 부위를 세척하면 침세포가 활성화되어 금기됩니다. 네. 둘째로 뜨거운 물에 상처를 담급니다. 해파리 독은 열에 불안정하므로 뜨거운 물에 담금으로 통증이 해소되고 독작용이 약화됩니다. 셋째로 피부에 붙어있는 촉수는 고무장갑을 끼고 제거하거나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침세포는 딱딱한 카드 모서리로 긁어 제거하거나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접착 테이프 사용은 해파리의 침세포를 병리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될 때 국소 신경 차단술을 시행합니다. 모든 환자에서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급성 독작용과 지연 반응을 관찰합니다. 네. 정말 그 무더운 여름에 딱 놀러 가고 싶은 곳, 그리고 딱 놀러 가기 좋은 곳이 바다잖아요. 네. 근데 바다에 이렇게 위험한 생물들이 많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 바다 생물에 쏘이거나 물려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먹는 거, 이제 섭취를 좀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개류에 의한 응급 상황이라고요. 네, 생활호수 및 산업배수 방류로 유독 플랑크톤이 증식합니다. 해수 온도가 14도에서 18도일 때 유독 플랑크톤 증식이 많아지며 해수 온도가 떨어지거나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유독 플랑크톤 증식이 낮아집니다. 우리나라는 3월에서 10월까지 폐류독소 유행 기간입니다.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조개, 홍합, 대합, 가리비 같은 폐류가 먹는 사람에게 증상을 유발시킵니다. 독소에 따라 마비성 중독, 장염성 중독, 신경학성 중독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독소는 냉동, 가열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가열에도 독소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걱정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네, 굉장히 위험한 독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마비성 폐류 독소가 가장 흔하다고요? 네, 마비성 폐류 중독을 일으키는 섹시톡신은 열과 산성의 내성을 가진 독소입니다. 이러한 독소를 가진 폐류를 섭취하면 입주위 감각 이상, 절인 증상,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이 있으며 심할 경우 의식 저하 및 호흡 마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 발현은 섭취 후 30분에서 1시간 내에 급속히 일어나며 중증의 경우 2시간에서 12시간 이내 전신의 완전 마비가 올 수 있으며 이때 호흡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섭취 후 12시간이 지나면 중증도와 상관없이 증상이 점차 호전되어 5일 이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치료는 폐류 섭취 30분 이내인 경우 위세척 및 활성탄 투여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중증의 호흡마비 시 호흡 보조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설사성과 신경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독소도 많이 위험한가요? 설사성 폐류 독소는 다행히 치명적이지 않고 2, 3일 이내 좋아집니다. 유동성 플랑크톤, 디노파이시스 식중독 증상으로 진주 담치, 홍합, 굴, 모세조개를 섭취 시 발생합니다. 섭취 후 4시간에서 48시간 후 증상이 나타나며 무기력증,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통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지만 다행스럽게 치명적이지 않으며 2, 3일 이내 좋아집니다. 신경성 폐류 독소 중독은 소화기 증상과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 메스꺼움, 구토, 입주위 감각 이상, 어둔한 말, 운동기능 이상, 어지럼증이 나타나며 드물지만 호흡 저하도 보고되어 있으나 치명적이지 않으며 국내에서는 발생한 경우도 없습니다. 네, 다음은 비브리오 폐혈증입니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죠. 비브리오균은 큰 강옥이나 바다에 서식하는 균입니다. 인체에 매우 침습적이며 중증 폐혈증을 유발하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균입니다. 비브리오균 감염 경로는 생선, 해산물을 날골로 먹은 후 고열, 오한, 복통, 설사, 피부병변, 저혈압 등이 발생하는 원발성 폐혈증과 손상된 피부로 바닷물 속 비브리오균이 감염되는 창상 감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상을 통한 감염은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나타나지만 원발성 폐혈증은 간질환, 면역 억제자,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호발하며 술 먹은 사람에게서도 잘 발생합니다. 초기 증상은 사지통, 발열, 설사, 구토, 피부병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괴사성 피부병변이 나타나면 중증도를 의미해 입원 후 12시간 이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치료는 수액치료와 조기 항생제 투여,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예방은 어패류를 먹을 때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하며 간질환 등 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상처가 있으면 바닷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네, 여름철에 바다에서 생길 수 있는 그 생물에 의한 독소 손상을 좀 알아봤는데요. 네.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충분히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응급처치 방법을 잘 익히고 주의하면서 즐겁게 여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물놀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익수 사고라고 합니다. 저는 좀 이 단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익수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용어가 다소 생소하지만 사람의 물에 빠짐을 의학적으로 침수라 명명하고 물에 빠져 호흡 부전 및 호흡 정지가 발생하면 익수라 정의합니다. 물에 빠짐 사고는 여름철에 많고 12세 소아 및 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수영장 사고는 소아 익수가 성인의 2.5배 많으며 야외에서 익수는 성인이 소아보다 2배 이상을 차지합니다. 익수자가 응급실에 도착 시 심혈관 징후가 불안정하고 혼수 상태일 때 심각한 뇌 손상을 남깁니다. 폐 손상은 오염된 물질을 흡인하고 세균을 흡인하고 구토물을 흡인,
화학적 자극물을 흡인 등이 폐 회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전해질 장애로 경련이 발생하지만 경련은 심각한 저산소증, 뇌손상, 심부전이 없다면 보통 일시적이며 호전됩니다. 그러니까 익수 상태일 때 응급처치를 빨리 하면 그 소생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익수 환자의 빠른 심폐소생술은 익수자의 예후를 좋게 합니다. 보통 익수 환자의 심폐소생술은 목격자가 하는데 익수자를 안전하게 구조한 후 빠른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익수자 외상은 흔치 않아 다이빙을 했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졌거나 모터보트 사고력이 없으면 경추 손상은 드뭅니다. 경추 손상이 의심되면 경추를 보호해야 하고 특히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많이 대중화되었지만 유아나 소아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많은 익수소아 환자가 목격자의 도움으로 빠른 소생술을 받는다면 환자의 회복에 좋을 것입니다. 신고 후 구급대가 도착해 환자의 호흡이 가능하면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고 호흡이 없으면 양압 백밸브 마스크 환기를 합니다. 모든 물에 빠진 환자는 증상이 없고 괜찮다 하더라도 응급실에 내원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환자가 병원에 가면 그때부터는 어떤 처치를 받게 되나요? 예, 여기서부터는 응급실 내에 의사의 영역인데요. 구급대가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한 후엔 다이빙이나 경추 손상이 의심되면 경추 보호대를 사용합니다. 기도 유지를 위해 턱을 들어 올리고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고 흡인기로 이물을 제거합니다. 체온이 낮다면 저체온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젖은 옷을 벗기고 이불로 환자를 덮어줍니다. 100% 고농도 산소를 투여해도 동맥혈 산소 농도가 낮거나 의식 저하로 기도 유지가 힘들고 분비물로 흡인 위험이 있거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 호흡부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서 기도 삽관 후 인공호흡을 시킵니다. 등장성 수액을 빠르게 투여하며 승합제가 필요하면 사용하고 기관지 수축 시엔 호흡 치료를 병행합니다. 민물 익수 사고는 희석적 저나트륨 혈증으로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전해질 장애를 교정해 줍니다. 익수도 사실 이제 예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 물가에 안 갈 수도 없고요.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학동전기 또는 학동기 아이는 어른의 감시하에 수영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익수 사고에서 어린이의 생존 수영 교육은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10대 및 젊은 성인은 술 및 약물을 피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를 줄여야 합니다. 개인 구명조끼의 사용은 익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 방법은 자기 몸에 꼭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명조끼를 몸에 걸치고 단추나 지퍼를 채우고 가슴줄, 조임줄을 몸에 맞게 줄이고 다리 사이로 생명줄을 빼서 이 생명줄을 걸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린이들의 그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 안전 수칙이 있나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물놀이 안전수칙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 항상 어른과 같이 물에 들어가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 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며 들어가기 전에 심장으로부터 먼 곳부터 물을 적시고 식사를 한 후에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놀이를 하면서 사탕이나 껌을 씹지 않습니다.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파도가 높거나 물이 세게 강가, 바닷가에서는 잠금 장치가 있는 샌들을 신습니다. 수영장 근처에서는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구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는 같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에 잘 때는 튜브나 아이스박스, 구명조끼, 비치볼 등을 물에 뜨는 물건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수상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익수사고는 5세 이하의 안전사고 사망의 두 번째,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의 세 번째를 차지합니다. 1세 미만 영아와 1세에서 8세의 소아 익수자의 목격자 심폐소생술을 다시 확인하면 껄떡거리는 호흡이 없는 소아는 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영아 심폐소생술은 가슴뼈 아래 2분의 1 지점을 두 손가락으로 100회에서 120회 압박하고 소아는 한 손으로 분당 100회에서 120회 압박하며 압박 깊이는 영아는 4cm, 소아는 4에서 5cm 압박합니다. 가슴 압박 후 인공호흡은 30번 압박 후 2회 인공호흡을 합니다. 네. 이제 오늘 알아본 이런 수칙들을 잘 익혀서 이제 건강하게 사고 없이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름철 열질환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예방해야 하며 익수사고 예방과 익수 환자의 목격자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바다에서 해양 생물에 의한 사고 시 당황하지 말고 응급처치 후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더워서 뭐 쓰러졌을 때도 그렇고요. 뭐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또 우리 가족 또 지인들을 위해서라도 이 심폐소생술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꼭 익혀두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인데요. 물을 자주 마셔서 열사병을 예방하시고 위험한 물놀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